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나에게는 먼 얘기 같은 노후가 눈앞에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가난한 건 내 잘못이 아니겠지만 나이 들어서 가난한 것은 본인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일만 열심히 한다고 모두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오면 외롭고 서글픈 노후의 삶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그 길을 부모님 따라 우리도 걸어가고 있겠죠.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늙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 부모님들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고 내 새끼 요 귀한 내 새끼 요거 먹어봐라 요것도 먹어봐라 아이고 엄마 아빠는 너것만 배부르면 된다 아이고 많이 먹으래 많이 먹으래 멍청이 같은 말을 하고 있어. 평생 자식들 밥 먹여줄 힘이 있는 줄 아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라 그래. 늙으면 무슨 힘이 있는데 그래 놓고는 나이 들면 자식들 키우고 나니까 요놈의 자식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욕하고 앉았지?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을 보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고 못 사는 사람들인데 물어보면 못 사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웃 막론하고 너희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지금의 부모처럼 자식들 배부르게 먹이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다 못해 짐승들도 새끼가 태어나 어느 정도가 되면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죽으라고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일만 해. 머리를 쓰고 살아야지. 머리는 폼으로 달고 사나? 그러다 재수없게 사고라도 나서 죽으면 우리 가족은 아빠가 사고가 나서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울고불고 할 거잖아. 경제 공부를 어릴 때부터 하라는 얘기야. 알았나?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사니까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후 준비는 안 되어 있죠. 돈이 많다고 해도 요리조리 자식들에게 다 뺏기고 나면 가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초고령 사회에 살고 있는 내 부모님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 시댁 작은 아버님 장례식 날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벽에 호실마다 돌아가신 분 사진하고 나이를 적어서 걸어두었더라고요. 작은 아버님이 82이었는데 제일 나이가 어렸습니다. 모두 95살, 98살이 넘었더라고요. 작년 막내 오빠 돌아가셨을 때도 와 요즘 전부 다 장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주하는 곳이 너무 떨어져서 왕래도 뜸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집에는 자식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네. 애 없다. 결혼했는데 애기가 안 생겼어요? 아니다. 둘 다 결혼하기 전부터 뭐 애 생각은 없다고 하더니 진짜 안 놓고 사네? 애를 생각으로 낳나? 참 알 수 없네. 작은 아버님 떠나는 길은 많이 섭섭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렇듯 젊은 세대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고 노인들은 죽지 않으니까 노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출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한 번은 손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가정 어린이집인 줄 알았어요. 고만고만한 애들이 소파에서 뛰고 작은 방 침대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집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말 그대로 난감하네 였습니다. 또 다른 방문을 열었을 때 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난장판이 된 장난감과 섞여 기저귀만 채워져 엎드려 자고 있는 아이를 보고 인형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애가 쪼르륵 달려와서 아기를 질질 끌고 와 저희들 앞에 두면서 내 동생인데 예쁘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5명은 좀 많은 것 같았어요. 각 가정마다 좀 적당하게 골고루 자식을 낳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가 자랄 때는 물론 형제 많은 집에서는 다들 그렇게 자랐겠지만 현실에서는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만 60세 이상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우리 지역에는 1,300원이면 한 끼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인이 일주일에 한 번 봉사를 하는데 음식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11시부터 줄을 선다고 해요. 노인들이 어디서 오시는데 그렇게 많아요? 사무실에 맨날 앉아있으니까 모르지. 지하철역이나 공원, 노인복지센터 나가보소. 애들보다 노인들이 더 많은 기라. 나이 들어서 마땅하게 갈 곳도 없고 복지관에 나오면 얼마나 배울 게 많은데 여기는 진짜 없는 사람들은 안 와요. 그나마 좀 먹고 살만한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옷 차려입고 오지. 그럼 진짜 가난하고 한 끼가 걱정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무료 급식소 찾아가야 되죠. 없는 사람은 1,300원 또 없다카이. 요즘 젊은 사람들 월급 받아서 집 살기 힘들다고 아예 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좌절을 미리 쫙 앞당겨서 일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일 안 하면 부모 등골 안 빼면 누가 먹여주나요? 친척 중에 대학 졸업하고 5년째 백수로 노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직 취직 안 하고 엄마 옆에 붙어가 살고 있나? 아이고 말도 마라. 일자리가 없단다. 힘든 일 안 하고 편한 일만 찾으니까 일할 곳이 없지. 지금 저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저 사람들은 공단에서 무슨 일을 할 것 같아? 대학 나와서 저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걔 코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왜 대학 나오면 저런 일 하면 안 된다는 법 있어? 곡괭이 들고 땅을 파봐라. 10원 한 푼 나오는지. 넌 일할 의지도 부족하고 땀 흘리는 일도 하기 싫고 땅 파보고 싶은 근성도 없는 놈이 부모 돈꼴은 어떻게 빼먹고 사니? 그냥 나가서 죽지 이놈 새끼야. 집 한 채 가지고 자식과 감정이 상해서 살고 싶지 않다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이었는데 월급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퇴직 후 연금 보고 다녔고 퇴직을 하면서 연금을 일시불로 받았대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조금 주고 난 이 돈을 다 쓰고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노인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들면 늙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은 계속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또 적당하게 늙으면 죽는 줄 알고 남김없이 집 팔고 논 팔아서 자식들 학교 공부시키고 결혼을 시켰는데 죽지는 않고 경제력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살았을꼬.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는겨? 내 자식을 내놓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물어보려고 하면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자식이 자꾸 팔아서 달라고 하네. 옛날에도 땅 팔아서 큰 집 사서 같이 살자고 하더구만. 나는 아직 그 집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다. 내가 왜 이리 살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뭐가 궁금한데요. 퇴직금도 한꺼번에 받아서 자식들에게 다 들어가고 이제 집 하나 남았는데 얼마 안 되는 재산채도 요즘에는 힘이 들더라. 그렇다고 자식들이 생활비라도 좀 주면 되겠는데 저것도 살기가 힘든가 마땅치가 않네. 그래서 주택연금이 있다고 하던데 좀 알아보려고. 아들놈이 자꾸 집 팔든지 뭐 대출을 좀 받아서 달라고 하기도 하고. 할아버지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 형식으로 받는 국가가 보증해주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받아간 연금에다 이자를 붙이고 해지할 때 한꺼번에 정산하거든요. 해지할 때 집을 처분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집값보다 우리가 그 연금을 더 받았었고 이자가 더 높으면 돈 더 달라고는 안 합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필요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할 거예요. 부부 중 한 명만 만 55세 넘으면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되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됩니다. 집이 많은 사람은 합산가격이 공시가격으로 9억 원 밑으로면 되고요.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8명 가능할 겁니다. 아직 바뀌지는 않았지만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사무실에 예비 신혼부부가 방문했는데 매달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매달 적자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월급 받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으니까 적자죠. 그럼 답을 알고 있네요. 쉽게 계산해서 월급보다 적게 쓰면 흑자잖아. 결혼 못한 딸이 우리 집에는 셋이 있는데 학생인 막내만 빼고 자기 명의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그리고 자기 생활을 아주 즐기고 살고 있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 돈의 귀중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 것 같아.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좀 흥청망청 살았는 것을 후회하면서 딸에게는 저처럼 경제관념이 부족한 아이로 키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때 우리 집 가훈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였습니다. 용돈을 받을 때는 항상 대가를 지불하고 용돈을 받을 수 있었죠. 주어진 용돈이 떨어져도 절대 보충해주지 않으니까 알아서 잘 살더라고요. 지금도 월급을 받으면 절반, 때로는 3분의 2까지 먼저 저축을 하고 생활한다고 해요. 저축이 생활화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도 하지만 최소한 돈 때문에 우는 일은 없을 거예요. 모든 자식들은 부모가 큰 목돈을 떡하게 가슴에 안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걸 바라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부모님들은 해당 사항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목돈을 자식들에게 훅 하게 넘겨줄 수 없다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경제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가 배가 부르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 얼마만큼 저축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노후가 결정이 납니다. 자신의 늙어가는 몸뚱아리는 자식도 아니고 오직 본인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우린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노후 준비를 못한 세대라면 우리 자식들은 부모들이 그런 무모한 길을 걷게 만들지는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준비해야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착하다고 해도 경제관념이 없으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겁니다. 내 인생은 오늘부터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인생고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속된 말로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떠나면 좋아서 웃고 병을 앓다 가시면 더 이상 병원비 안 들어서 좋아서 웃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을 보면 눈물도 슬픔도 별로 없더라고요. 부모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대다수 자식들이 옛날과는 상당 부분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학교 다닐 때 부모의 직장이나 재력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부모들의 등급은 자식이 잘 나가면 바로 부모가 잘 나가는 신분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누구 집 아들이 의사가 되고 또 누구 집 아들이 판검사가 되면 자식의 신분만큼 부모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것이 자식으로 인해 생기는 부모들의 서열입니다. 자신에게 꼴찌 등급을 안겨준 부모에게 자식은 아버지 죽음 앞에서까지 자신의 사회적 신분으로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차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참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6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전에 한번 사무실에 왔는데 지나가다 문이 열려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세상 걱정은 다 가지고 있는 얼굴로 자리에 앉으면서 이 집에는 아가 몇이나 되는겨? 전 딸 셋입니다. 아저씨는 있지? 갑자기 뜬금없이 남 아저씨는 왜 물을까? 아직 남편분은 일 마치고 안 오신 모양이네. 전에 택시 한다고 하셨죠? 지금도 택시 하시죠? 택시 안 한 지 1년 다 돼감더. 이사를 잘못했는지 이사하고 석 달 만에 사고로 세상을 버렸다인겨. 어떤 위로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해서 안 볼라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네. 요게 쪼개만 앉아 있다가 가입시다. 아들 오면 좋지 왜 안 보려고 해요? 저거 아버지 살았을 때부터 얼마나 매정하게 하는지 무섭다. 자식이 그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저거 아버지 장례식 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지도 않아서 문상객이 아무도 없으심도.
아들 마음이 얼음이라요. 난 아버지 평생 안 볼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낳아준 부모라서 직장 다니면서 자식 대신할 수 있는 보험을 2개 들었는데 보험 수익자도 동생 앞으로 해놨다. 보험금 수령하고 사고 보험금 하고 개인 택시 정리해서 동생에게 다 주면 동생이 세금 낼 거 있으면 내고 그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 엄마도 그렇게 알고 섭섭해 생각하지 마이소. 난 아버지가 연결된 돈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난 실심이다. 동생 처가스나는 결혼도 안 하고 맨날 엄마 뒷바라지에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요구 들어주면서 살아왔다인교. 내가 자식으로 미안하고 오빠로서도 평소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아버지 안 끊으면 내 자식이 힘드니까 난 내가 살았는 거는 괜찮다 엄마. 난 내 자식이 그래 사는 거는 나는 그거는 못 참겠더라. 그래서 내 아버지 덩지고 살았는데 바보같이 동생 저것이 미련스럽게 내 대신 이렇게 살았다인겨. 이제 엄마도 동생 인생 살도록 보내줘야 함다. 이런 아들이 고맙고 미안하고 무서워서 마수하기가 힘들다고 집을 나온 겁니다. 사람 이름 모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개인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엄주 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살아 계실 때도 자식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자식들을 방관하면서 키웠죠. 돈이 없어 자식들에게 용돈 못 주는 부모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골프 치고 외도로 딴 집 살림 차리면서 자식들을 외면하고 살 때 자식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하고 대학도 6년을 거쳐 겨우 졸업을 했으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많았겠죠.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서 부모에게 등을 돌리고 보지도 않고 살았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거래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서로의 애착을 주고받는 거래라고 보면 됩니다. 부모와 친밀한 정서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것이 자식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준 만큼 자식들에게 바라면 안 되죠. 돌려받으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운영하던 사업체 자금난으로 살고 있는 집도 몽땅 날리면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죠. 내가 살 집 보증금하고 월세는 이제부터 너희가 좀 내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 돈 하나도 없다. 내가 너희들 입히고 먹이고 대학까지 마치도록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면서 뒷바라지 했는데 뭐라? 이것도 못 해준다고? 못돼 처먹은 놈들 꼭 매정한 것들이 지금하고 똑같은 것들이 자식 인생, 소유권도 고난도 모두 부모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부모들 많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를 망치는 부모들이에요. 끝에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부모이기도 하고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만 자식도 부모 모질게 외면 못하고 현실적으로 힘들면서 이번만이다. 진짜 이번만이다. 이번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같은 배를 타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딸이 최고더라. 내가 저걸 안 낳았으면 지금 나는 죽고 없지 싶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집을 팽개치고 헤맬 때 건강이 안 좋은 엄마를 돌봐오던 딸은 보증금과 월세를 또 부담하고 맙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하게 부모가 자식에게 조금은 바랄 수도 있죠. 전혀 없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겠어요? 하지만 자식이 알아서 우리 부모님 우리 키운다고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주면 좋겠지만 부모가 준 만큼 자식에게 돌려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개인 택시가 무사고 운전 5년 경력만 있으면 일반인도 개인 택시 면허 양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2011년 개인 택시 자격 기준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영업용 차량 경력이 일정 기간이 있어야 개인 택시 면허를 얻을 수가 있었대요.
대구는 타도시 대비 거래되는 금액이 약간 저렴한 편이지만 그래도 몇 천이 넘었는데 이 비용을 자식에게 부담하라고 날마다 술 먹고 내가 너희들 키울 때 돈이 몇 억을 넘게 들여서 키웠는데 그거 갚아야 될까 아이가?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네 잘난 아들인데 가서 돈 해달라고 해라. 이번에 돈 안 해주면 호적 파가라고 해라. 알겠나?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엄마가 불쌍한 마음에 딸은 또 신용대출과 퇴직금 정산을 받아서 개인 택시 면허를 사주었고 점점 부모와 자신의 삶이 풀리는커녕 함께 돌아가게 돼버린 겁니다. 가난도 집안 환경도 모두 대물림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건 악순환입니다. 끝없이 요구하는 부모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자식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들의 몫입니다. 이 집 아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굶어 죽더라도 아버지 엄마 문제니까 자신에게 부탁을 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의사를 표명하고 왕래를 끊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도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자식에게 키워진 대가를 바라지는 말라고. 다음에 자기는 자식들에게 절대 아버지처럼 사는 부모가 되지 않을 거라고 했대요. 부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난 지금부터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왜 싸우는지 아세요? 가족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혼란스럽지만 그 속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인 것을 분리를 못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받아줄 수 없는 요구사항들은 어느 한쪽에서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싸우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싸움부터 합니다. 성인이 되면서 몸은 분리가 되었지만 정서적으로 분리되었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힘든 일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면 부모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자식들 많습니다. 늘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정작 떠나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는 힘들겠지만 어머니를 보면은 결국 자기 인생 찾아 떠나던 발길을 돌려서 복잡한 가정으로 돌아와서 찢고 뽑고 싸우면서 또 살아갑니다. 자식이 왜 부모와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나면 부담이 되니까 전화도 하지 않고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 자식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부모들도 나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식이든 부모든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각자 인생 살도록. 자식을 보낼 때는 부모는 너무 힘들어하지만 자식들은 부모만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내 거지 같은 삶을 자식에게 되물림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부모 자식부터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인생고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셔서 짧은 시일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